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을 좀 해봅시다. 요 그림 계속 보실까요?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하기로 게 3월 1일. 다시 1월 1일은 뭐라 그러죠? 계약 체결 시 3월 1일은 이행기 있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볼 내용은 뭐냐면 3월 1일 날 소유권 이제 해주기로 정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날짜로 확인해 보면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한 날짜는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 매매했다는 거죠. 을과 계약을 하고 병이라는 사람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건지 병과 계약을 체결할 건지 자체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매매도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거죠.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하게 될까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3월 1일이 왔을 때에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가능하게 돼요? 불가능하게 돼요? 불가능하게 되죠. 이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 1월 1일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3월 1일이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런 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요 나중에 일어난 불가능이다 라고 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갑이 을과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2월 1일에 이 동네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3월 1일이 와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건 원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이죠.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서 이건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요 2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고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났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체결해 놓은 이 을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즉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의 매매 계약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자, 일단 힌트는 뭐냐면 아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그랬죠. 이게 힌트예요.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가 뭐 있었죠?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무효가 됐던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1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무슨 요건 갖춘 거죠? 성립 요건 갖춘 거죠. 또 1월 1일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불가능하게 됐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도 있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하는 게 가능했으니까 얘는 무슨 요건도 갖추었고 무슨 요건도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효력 요건도 갖춘 경우니까 이 당의 매매 계약은 일단 그냥 유효, 무효? 유효. 그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이 되어도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뿐인 거고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대신 성질이 좀 변합니다. 성질이 바뀌어요. 먼저 요거 볼까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요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잘못이 있죠. 그래서 이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변해요. 그러니까 즉 계약 자체는 그냥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거죠?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이제 을은 뭐 할 수 있을까요? 갑이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넘겨준 거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을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이 건물이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는 그냥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갑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갑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요 건물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니까 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역시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죠. 그럼 여기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갑이 손해 보게 되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갑은 건물도, 그죠?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고, 이걸 두고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면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요거예요. 이렇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일단 계약 자체는 그냥 뭐하죠? 유효하게 되고, 요 채무 불행이나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쭉 다 설명을 했는데 칠판을 봐볼까요? 불능에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뭐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이행기에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것을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즉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계약 체결시죠. 계약 체결시. 이걸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계약 체결시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약이니까 체결시가 되는 거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다 통틀어 말할 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고 표현합니다.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게 아까 봤던 확정성과 다른 점이죠.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로 보실까요?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것은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나중에 이행기에 불가능하게 된 것을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무슨 불능 뿐인 거죠? 원시적 불능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 가능성 통과됐어요. 그럼 그다음 검토하는 건 뭘까요?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그다음 뭐죠? 적법성. 적법성. 즉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법해야 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천천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강행법규의 반대말은 뭘까요? 임의법규, 임의법규, 임의규정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개념만 좀 익히고 갑시다. 강행법규, 강행규정.
어떤 규정의 내용이 강행 규정인 경우도 있고 임의 규정인 경우도 있는데 이 법 조문상으로는 강행 법규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그러니까 강행 법규는 사회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돼요. 강행 법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규정.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봅시다. 그럼 요 사회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데, 그럼 강행 규정과 다르게 특약을 맺으면 그런 특약은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그럼 강행 규정이라는 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규정인 거예요. 그러면 강행 규정 내용과 다르게 특약을 맺으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일단 이 개념만 나중에 구체적인 규정들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는 이제 일단 개념만 좀 이해하고 가자는 겁니다. 사회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대신 그 강행 법규를 조금 연구를 해보면 이 강행 법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여백에 좀 필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가 단속법규라는 게 있죠. 교환해 보시면 요 단속법규 위쪽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공간 쓸만한 공간 많죠. 여기 쓰셔도 상관없겠어요.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단속법규는 이제 써보겠어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라고 씁시다.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 자, 다시 행정상. 인강생들도 차근차근 여백에 잘 보고 필기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같이 대답해보고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추는지 틀리는지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오의 역세 오! 막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본인 쓴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인 쓴 거. 그 수업에 집중하면 옆에서 누가 뭐 하는지 잘 모르죠? 강의 들을 때, 복습할 때 그러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들리지 않았던 내용이 다시 들리고 그러죠? 해본 분이 별로 없나 보다. 원래 그 수업에 집중하면, 그 교수하고 1대1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또 똑같아요. 그리고 인강생도 꼭 강의를 2번씩 듣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듣고, 처음에 들을 때 그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냥 대충 이렇게 훑고 그냥 나갔다는 뿌듯함 때문에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오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듣게 되니까 인강생도 듣고 첫 번째 본 강의 한번 복습 이렇게 2번씩 들으면서 좀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단속법규는 뭐라고 썼냐면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고요? 단속법규. 자, 그럼 칠판을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음식점 주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을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 장사를 하려면 일단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 업종도 있고 허가 업종도 있고 그래요. 그 일반 음식점이죠.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뭐 분식 팔고 한식 팔고 이런 일반 음식점들은 다 신고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신고 업종. 그다음에 허가 업종도 있어요. 허가. 단란주점 같은 거. 이거 허가 업종입니다. 그러면 요 음식물을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팔았다면 당연히 가분할에게 음식물 판매대금 지급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요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을에게 음식물을 팔았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허가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았다. 신고하지 않고 음식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 더러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고하지 않고 음식물을 파는 거, 허가받지 않고 음식물을 파는 거.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좀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주로 오후 시간에 학습질문 답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보려고 쭉 많이 돌아다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발견한 건 일단 첫 번째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붕어빵 파는 데 있죠. 이렇게. 거기 뭐 신고 필증, 허가증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또 운전하다 제가 봤던 게 그 도로변에 그
차 이렇게 대놓고 통닭 파는 거죠. 2마리 10,000원. 저희 집에 가다가 보니까 구룡 사거리 쪽이었는데 거긴 3마리 10,000원이더라고. 3마리 10,000원. 그래서 눈이 가다가 급정을 한 거죠. 3마리 10,000원? 왜냐면 그날 제가 늦게까지 합격서 원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아마 한 3시까지 작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식이 필요했던 거라 3마리 10,000원이니까 완전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샀어요. 근데 봤더니 수북한 거기 하루 종일 안 팔렸나 봐. 그래서 내가 가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3마리. 근데 일단 냄새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집에까지 이제 과속해서 갔죠. 가자마자 이제 일단 작업할 거 딱 해서 그걸 접시에 놓고 이제 일단 바로 먹어봤죠. 야, 3마리 10,000원은 3마리 10,000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닭이 아니야. 이게 하루 종일 안 팔리면서 계속 그 안에서 돌고 돌아서 기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먹자마자 이 돌덩이. 그래서 그 3마리 먹다가 이빨 다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구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 앞에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트럭에다가 왜 순대곱창 파는 그 보이더라고요. 갔죠. 거기 있더라고. 그 집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3개를 찾아 3개. 붕어빵, 통닭, 그다음에 순대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 없이 허가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았어요. 그럼 이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줘야 안 줘요? 돈을 주잖아요. 이걸 이제 법적으로 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았을 때 과연 가분들에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요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팔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행정상 제재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일단 행정상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때 요 식품위생법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행정상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을 막 팔아 제끼게 되면 일반 공중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오로지 어디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속에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단속법규. 아까 뭐라고 썼죠?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만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봐요.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단속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니까 단속법규를 위반해도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유효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가분들에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론 이거네요. 단속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그냥 뭐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하면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쓴 거 한번 읽고 정리를 해봅시다. 단속법규는 일단 뜻이 뭐였었죠? 행정상 어디에만?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그래서 단속법규를 위반해도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 자, 그 다음 효력법규를 해봅시다. 자, 효력법규인데요. 효력법규도 여백에 한번 써봅시다. 효력법규. 자, 요 위에 쓰셔도 되고 또 이쪽에 쓰셔도 되겠어요. 자, 효력법규 불러 드릴 테니까 써봅니다.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씁시다.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한 번 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쓰셨죠? 그럼 여러분 쓴 거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러분 쓴 거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도라는 단어. 도. 아까 단속법규는 뭐가 중요했었죠? 많이 중요했었고 효력법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도라는 단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자, 이건 여러분 실무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꼭 잘 기억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이 자격증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어요. 그럼 과연 을에게 자격증 빌려준 대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 중개사법에서 자격증 빌려주는 걸 허용해요, 금지해요? 당연히 금지하는 거죠. 이렇게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영업을 허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의사, 약사 이런 사람 면허증 소지자만 가능하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소지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 법에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규정 위반해서 요 자격증을 을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가분을에게 요 자격증 빌려준 대가 명의 대여료 자격증 대여료 지급 청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개사법에서 자격증 빌려주는 걸 이 사람이 단속에 걸렸어요. 자격증 빌려줬는데 단속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행정상 제재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자격증 빌려주었을 때 행정상 제재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증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인데 필요적 취소예요? 임의적 취소예요?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하해야 한다. 하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필요적 취소예요. 걸리면 끝장이에요. 어떻게 임의적인 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재량이 좀 주어지지만 필요적인 건 무조건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걸리면 바로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사법에서 자격증을 빌려주고 있는데 단속에 걸리면 자격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한 이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유효하게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니면 무효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을 그냥 유효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만들어 두면 자격증을 빌려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이 중개일을 마구마구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건 전체 사회에서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가분을에게 명의 대여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개사법에서 자격증 대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건 이건 단속법규이다, 효력법규이다. 효력법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효력법규 쓴 거 읽어봅시다. 효력법규 뭐라고 썼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도라 그랬으니까 일단 행정상 단속은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이거예요. 효력법규를 위반했을 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뭐로 되는 거죠?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필기한 것만 잘 기억하면 이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단속법규는 뭐라고 썼죠? 단속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니까 단속법규를 위반해도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근데 효력법규는 뭐라고 썼죠? 효력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했을 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무효. 자, 그러면 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효력법규 위반은 무효로 끝나버리니까 적법성 요건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검토하는 건 뭐죠? 확가적사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건 사회적 타당성. 자, 여기서 두 개의 내용 공부를 할 겁니다. 두 개.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요. 이건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민법 공부하면서 처음 이제 접하는 조문이 이제 103조 내용인데요.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칠판에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선량한 풍소 읽어봅시다. 시작.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내용이란 말은 아까 봤던 목적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법률행위 목적하면 뭐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내자, 법률, 효과.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게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계약은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대신 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할 때 늘 등장하는 내용이 이게 746조가 있어요. 746조.
여기 이제 불법원인급여란 내용인데요. 불법원인급여. 이건 본문하고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단서. 자, 이 본문이 앞에 있는 거고 단서가 뒤에 있는 거니까 본문이 뭐가 되는 거죠? 본문에다가 원칙 하나 써놓을까요? 본문 이게 원칙. 그다음 단서에다가 이게 예배죠. 그러니까 원칙과 예배,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칠판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일단 여기 불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물건을 주는 걸 불법원인급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급여했다는 건 줬다는 거고 노무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물건을 주거나 노무 일을 했다는 거야. 그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못한다 동그라미 봅시다. 여기는 이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단서도 중요합니다. 단서가 예배인데요. 그러나 읽어봅시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수익자는 이익을 얻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그 불법의 원인이 오롯이 누구한테만 있으면 수익자,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이때는 물건 준 사람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본 과정에 가면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연관된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첩계약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첩계약 사례가 법적으로 담고 있는 논점이 대단히 많아요.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 그림 볼까요? 갑, 이 사람 뭐로 되죠? 갑이 남편, 을이 처. 그러면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은 거예요. 첩계약. 이 병의 법률상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첩이 첩. 자, 이게 첩 이거예요. 둘이 이제 첩계약 맺었다. 첩계약 맺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 뭐 바람 피고 살림 차리고 애 놓고 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갑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수업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그 첩계약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일단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속으로 네가 더 잘 알잖아. 뭐 계약서를 쓰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런 계약서 본 적도 없고 두 사람의 행위를 보면 첩계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계약서 구체로 쓰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첩계약에 기해서 이제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증여준 거예요. 건물을 증여주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근데 아까 그분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첩계약을 하면 무조건 아파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판례를 이제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첩계약이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그 하급시도 판례가 많고 그래요. 먼저 그 첩계약 대가로 바로 건물 주거나 그러지 않겠죠. 처음에 뭘 사줄까요? 백 바로 사주지 않죠. 처음에 뭘 사줘요? 맛있는 거 사주죠. 맛있는 거. 여기다 뭘 사줘요? 차를 바로 사줘요? 아니 처음에 뭐 사줘요? 이런 거 해줘요. 이런 거 해주잖아요. 이런 거 해주고 그다음 뭐 해줘요? 그다음에 뭐 가방 이런 거 해주죠. 가방. 그다음 뭐 사주죠? 차 이런 거 사주고 맨 끝에 뭐 이렇게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고 갔어요. 자, 그러면 첫 계약에 기해서 이제 아파트 하나 주고 이제 등기가 이제 병합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첫 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무슨 행위라고 부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럼 첫 계약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일까요? 일부 일처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니까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판례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본처가 이 첫 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럼 본처가 첫 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해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첫 계약에 대해서 본처가 사전에 동의를 해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단 그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남편 보고 일단 집구석에 있지 말라는 거죠. 집구석에 있지 마라. 그러니까 본처가 첫 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면 이 첫 계약은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이때도 무효예요. 이걸 유효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유효하게 만들면 실제로 사전 동의를 구하고 마음대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본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첫 계약은 항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이제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이게 쭉 흐름대로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요 첫 계약에 기해서 갑이 병한테 아파트 하나 준 겁니다. 이 계약이 이제 무효.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니까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갑으로 하여금 무효를 주장해서 자신이 병한테 준 건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없도록 해줘야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잃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첫 계약 맺고 아파트 줬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면 같이 건물 퇴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하고 첫 계약 맺고 아파트 줬다가 또 다시 도로 뺏고 또 다른 사람하고 첫 계약 맺고 아파트 줬다가 도로 뺏고 그럼 이러면 건물 한 채만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첫 계약과 같은 사회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자. 그래서 맞는 조문이 아까 봤던 746조 불법원이 급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처음에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는데 용어가 금방금방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여기를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첫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박또박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 첫 계약에 기해서 갑이 병한테 물건 준 건 뭐라고 말할까요? 요게 불법 아닌 급여라는 거예요. 무슨 급여라고요? 불법 아닌 급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는 걸 무슨 급여라고 한다고요? 불법 아닌 급여. 그럼 아까 불법 아닌 급여에 관한 조문이 몇 조였죠? 746조. 얘는 본문하고 단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본문 내용은 뭐죠?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단서.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그럼 이때는 누가 누구에게 건물을 준 거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준 거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준 거니까 이때 갑은 건물을 준 사람이니까 물건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죠? 급여자. 병은 물건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익을 얻은 사람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수익자. 자, 그럼 이때 갑이 반환 청구를 할 때 746조 본문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단서가 적용될까요? 본문이 적용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고 단서가 적용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본문이 적용될까요? 단서가 적용될까요? 본문이 적용되는 거죠. 본문이 적용되니까 결국 갑은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게 될까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법이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 거죠. 갑이 반환 청구를 하였을 때 법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세트라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각각 이제 써놓을까요? 반사회적 범위행에다가 동그라미 1번, 이제 불법 원인급여에다가 동그라미 2번, 반사적 이익에다가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 용어를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자, 그럼 실밥 보시고 이제 해봐요.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불법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법률행위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주는 건 뭐라 그래요? 이거 불법 원인급여. 그리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뭐라고 말해요? 반사적 이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세트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뭐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 그리고 반사적 이익. 벌써 이 용어가 탁탁탁 잘 되지 않죠? 해봐요. 세 개 연달아 말해봅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원인급여, 반사적 이익. 다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 원인급여,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했던 그분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요 갑이 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자기가 했을 땐 갑이 건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한테는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도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병이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병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알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리.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가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꽃뱀한테 걸려서 뭐 재산 다 털리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니 이때는 단서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보통 첩계약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죠. 그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게 손바닥 너무 세게 때렸다.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는 거니까 보통 첩계약의 경우에는 요 급여자하고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 원인이 다 있는 거니까 단서가 적용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 꽃뱀 이런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거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시고 이런 거 학원 가서 이상한 거 가르쳐 준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둘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으니까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3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103조 읽어봅시다. 선량한 풍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란다. 무효 동그라미 하시고 무효. 자, 그럼 얘는 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죠. 그럼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통정의 표시 이런 거 배울 텐데 걔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상대적 무효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냥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는 거니까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써놓을까요?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럽니다.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 거기까지 하면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한 게 뭘 했냐면 확가적사를 한 거죠.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한 겁니다. 그럼 저를 보시고 동영상을 하시는 분도 같이 들어보세요.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두 번째, 확정 통과됐어요? 그럼 뭘 검토하죠? 가능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건 무슨 물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이때는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건 후발적 불능.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적법성이죠. 적법성에서 두 가지 법규를 봤네요. 무슨 법규? 무슨 법규? 단속 법규하고 효력 법규. 단속 법규는 뜻이 뭐였었죠?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단속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유효. 근데 효력 법규는 뜻이 뭐였었죠? 효력 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효력 법규 위반한 경우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첫 번째 배웠던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문이 103조. 103조. 저를 보실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고 그냥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는 겁니다. 이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절대적고요. 잘 따라오다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헝클어지고 그러네요. 자,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불공정한 법률에 아마 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쉬고 좀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